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응급처치 관련 강의를 하게 된 윤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그럼 오늘은 무엇을 배울지 살펴볼까요? 첫째, 응급처치. 둘째, 심폐소생술 이론. 셋째, 심폐소생술 실전. 넷째, 자동심장 충격기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급처치를 배우기에 앞서 응급처치란 무엇일까요? 응급처치란 전문 응급의료원이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행하는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행하게 됩니다. 순서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119에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응급처치가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요. 동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묵시적 동의는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거부 반응이 없으면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며, 명시적 동의는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환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응급처치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응급상황 시 행동 요령인데요. 3C라고 부른답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 상황입니다. 자, 사진을 보고 상황을 유추해 볼까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자동차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부딪힌 교통사고 현장이죠. 그럼 최소 몇 명이 다쳤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할 것 같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탄 2명. 검은색 자동차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밖으로 튀어나온 동승자 1명과 앞유리와 충돌하여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었을 운전자 1명. 그리고 회색 차는 사고가 나고 도망을 간 건지 보이지 않아 사진 속에서는 부상자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여져 2차 사고의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차가 반파될 만큼 많이 파손되어 화재의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듯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현장 조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장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정도의 현장 조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캡처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다음은 콜, 신고 단계입니다. 119에 신고를 하는데요. 현장 조사를 하며 얻은 정보를 119 구조대원에게 차분하게 전달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전화 상담원이 끊기 전까지는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3C 단계의 마지막, 케어입니다. 케어 단계에서는 119 신고 전화를 통해 전달받은 처치 방법으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단계인데요. 우선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환자를 안심시키고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혹 환자의 의식이 없다면 호흡을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시행하는데요. 이때 2차 손상 및 2차 사고를 주의해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환자에 대한 생사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생사 판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원칙적으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물도 해당됩니다. 셋째,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분을 밝힌 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넷째, 119 구급대원이 올 경우 곧바로 구급대원에게 맡깁니다. 그럼 이제 심폐소생술이론을 배워볼까요? 심폐소생술이란 외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응급처치법입니다. 여기서 심정질환, 심장이나 호흡 등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 심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표는 뇌손상 없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켜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4분인데요. 심정지가 발생하고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소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7에서 10분입니다.
그렇다면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4분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4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 후 6분에서 10분이 지나면 소생하더라도 심각한 장애 및 뇌 손상이 발생하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이미 손상이 발생한 후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때문에 골든타임 4분이 지나기 전에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초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은 환자의 생존율을 3배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심정지 환자는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할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위는 가정, 2위는 공공장소, 3위는 기타의 장소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많게는 60에서 80% 정도의 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족일 확률이 높다는 말입니다. 가족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심폐소생술 실전을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변경된 생존사슬을 살펴보면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생존사슬은 병원 밖에서의 생존사슬이며 응급처치를 하는 일반인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배운 3C, 책 콜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가지는 전문 의료인의 몫으로 병원으로 이송 중 혹은 이송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장 조사를 빠르게 진행한 후 나와 환자가 응급처치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환자의 의식 확인을 합니다. 이때 환자의 양쪽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라고 큰 목소리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합니다. 단,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의 몸을 흔들어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식 확인과 동시에 119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식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변 사람 중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119 신고를 부탁하고 도와줄 사람이 많다면 다른 분에게 AED를 부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검정색 옷을 지목하기보다는 확실히 저 사람이 나를 지목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특징으로 지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을 지목해 볼까요?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초록색 바지를 입은 긴 머리 여성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119에 직접 신고를 하고 스피커폰 볼륨을 가장 높이고 환자의 근처에 두고 안내에 따라 처치를 하시면 됩니다. 혹은 119를 누르고 영상전화 혹은 페이스타임을 눌리면 119에 영상통화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119로 문자를 보내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119 신고라는 어플에서도 빠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가 만약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면요? 이곳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환자의 반응은 어떤지, 환자의 의식 상태나 주요 손상 부위, 호흡 유무를 신고하고 상황 발생 장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주소나 큰 건물명 혹은 상가 상호명을 침착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출동 중인 119대원들에게 전화가 올 수 있으므로 신고한 전화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의식이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 확인인데요. 우리는 호흡이 없거나 호흡이 비정상적일 경우 심정지라고 판단합니다. 코와 입에서 숨을 확인하기보다는 환자의 얼굴, 가슴, 배 순서로 살피며 환자의 호흡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호흡 확인 후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가슴 압박을 시행해야 합니다. 성인의 가슴 압박의 경우 먼저 환자의 상체역 가까이에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가까이 앉으셔야 해요. 그리고 가슴뼈의 2분의 1 지점의 아래쪽을 손꿈치로 눌러줍니다. 깊이는 약 5cm로 엄지손가락 정도의 길이인데 강하게 눌러주어야 심장의 압박이 가해집니다.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인데 1초에 약 2회 정도로 빠르게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손이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수축과 이완이 5cm로 동일해야 합니다. 수아의 가슴 압박은 성인의 가슴 압박과 비슷하나 손의 위치가 다릅니다. 수아는 양손이 아닌 한 손으로 가슴 압박을 하며 다른 한 손은 수아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마 부분을 손날로 이용해 뒤로 기울여 기도를 확보해 줍니다.
또한 압박 깊이도 5cm가 아닌 4에서 5cm로 시행해 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가슴 압박 시 이마 쪽에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을 30회 한 후 인공호흡을 하기 전 기도를 개방해야 합니다. 우선 한 손의 손날로 이마 부분을 지긋하게 눌러 환자의 머리가 뒤로 기울어지게 만든 후 다른 손의 검지와 중지로 아래 턱뼈 부분을 밀어 올려 기도가 열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손으로 턱뼈 밑을 눌러볼까요? 숨쉬기가 힘들죠? 지금 만져지는 물렁한 부분이 연부 조직입니다. 기도 개방 시 환자의 연부 조직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도를 개방했다면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자신의 입으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어야 하는데요. 1초의 1회로 총 2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환자의 코를 완전히 막아주시면 호흡을 불어넣을 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인공호흡을 하기 위해 멈추는 가슴 압박은 빠른 인공호흡 후 10초 내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는요, 모르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못하겠어요. 저는 배우긴 했지만 잘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인공호흡을 못하겠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 핸드 온리 CPR이라고 하죠.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는 방법입니다. 인공호흡을 못하는 경우나 꺼려지는 경우 가슴 압박만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인의 경우 이 방법을 더욱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슴 압박만 해도 괜찮나요? 가슴 압박만 해도 괜찮습니다. 심정지 초기에는 혈액 속의 산소 농도만으로도 수분 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관상동맥류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호흡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목에 이물질이 걸려 기도 폐쇄로 인한 심정지 상황이거나 익수로 인한 심정지 혹은 다른 이유로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일 때 필요합니다. 또한 영아와 임산부 심정지 등 호흡성 심정지나 산소화가 필요한 심정지 환자에게는 반드시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럼 가슴 압박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살펴볼까요? 생각보다 많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심장에 제대로 압박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머리는 손과 수직 방향에 위치해야 하며 양팔은 곧게 펴 압박 지점을 누릅니다. 이때 손꿈치를 사용하여 손바닥이 닿는 면적을 줄이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 압박과 이완을 진행합니다. 이때 몸통을 엉덩이를 축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위치를 압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심장은 어디에 있나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정답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왼쪽에 있지 않는데요. 다만 왼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중앙부인 가슴뼈를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 복장뼈의 2분의 1 지점의 아랫부분인데요. 뾰족한 부분인 명치를 누르게 되면 장기 손상의 우려가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는데요. 압박 지점을 압박할 때는 손꿈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림의 파란색 부분인데요. 압박 지점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손바닥이 닿는 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꿈치를 사용하는 반대 손으로 손가락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압박한 만큼 이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박은 잘하는데 압박한 만큼 이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에 바람을 넣을 때 펌프를 계속 아래로 누르기만 하면 바람이 잘 안 채워지죠. 당기고 누르고를 반복해야 바람이 차듯 압박과 이완이 잘 되어야 뇌까지 피가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아의 심폐소생술은 성인과 소아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성인의 의식 확인은 양쪽 어깨를 두드렸다면 영아는 발바닥을 두드리거나 간지럽히며 의식을 확인합니다. 아기들은 발바닥에 많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다면 발이 움츠러들거나 발차기를 하며 의식을 표현합니다. 발바닥을 두드리며 아가야 괜찮니? 라고 하며 의식을 확인하고 성인과 같은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도움을 요청한 후에 가슴 압박을 실시할 텐데요. 압박 위치와 속도는 성인과 같지만 깊이는 4cm입니다. 제일 큰 차이는 압박하는 손인데요.
성인과 소아는 손꿈치를 이용했다면 영아는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각자 손바닥을 펴볼까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혹은 세 번째 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의 길이가 비슷하죠. 둘 중 좀 더 비슷한 손가락 두 개로 압박 지점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때 손가락이 압박 지점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아까 인공호흡을 꼭 해야 하는 경우에 영아가 있었죠. 영아의 기도 확보는 성인과 방법은 비슷하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턱을 올릴 경우 기도가 막혀버리기 때문인데요. 약한 힘으로 한 손은 이마를, 다른 한 손은 손가락 하나로 턱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도가 확보되면 인공호흡을 진행하는데요. 성인은 환자의 입만 덮으면 되지만 영아는 입으로 영아의 코와 입을 모두 덮은 후 입안에 숨을 불어넣는 느낌으로 불어넣어줍니다. 조그마한 물풍선에 많은 공기를 불어넣으면 물풍선이 터지듯이 폐 안의 공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영아에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사람을 돕다가 잘못되면 처벌받나요? 저는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도 혹시 잘못되면 제 잘못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을 보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대.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뿐 아예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민사책임에 대한 법률은 아직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확실히 배워둬야 합니다. 선생님, 예전에 배웠었는데 몇 번 안 해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슴 압박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열심히 했었나 봅니다. 실제로 가슴 압박 사이클을 몇 번 하지 않아도 땀이 날 만큼 힘든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슴 압박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의료진 혹은 구조구급대원이 인계받은 경우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CPR을 멈추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영상처럼 막교환하듯 인계하는 경우에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의사가 사망을 확인한 경우이거나 명백한 사망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의 시행자가 더 이상 심폐소생술을 하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경우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학생의 질문처럼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단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멈추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아요. 네 번째, 응급처치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의 위험이 뒤따르는 상황일 경우 중단할 수 있는데요. 천재지변의 상황이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위, 화재 현장 같은 경우 현장이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차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자신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도움을 주는 사람의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도움을 주는 나 자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여 심장 리듬을 분석하거나 전기 충격을 가할 경우입니다. 일시적 중단이므로 10초 이내로 다시 심장 압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환자의 몸에서 DNR 표식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DNR 표시란 Do Not Resuscitate 라는 뜻으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여덟 번째, 환자가 소생의 징후를 보이는 경우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에 대해 간략하게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재세동이 필요한 심전도 리듬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세동을 제거하여 심장 전기전도 체계의 회복을 돕는 기계입니다. 심장 충격기 종류로는 앞에서 보신 기본형과 고급형이 있고요. 사용되는 패드는 성인용과 소아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 충격기 패드의 부착 위치는 어떻게 부착해야 할까요? 1번,
2번, 어떻게 배우셨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왜 2번처럼 붙여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만약 1번처럼 부착할 경우에는 전기 자극이 심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겉핥기식으로 지나가게 되어 제대로 세동을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그림처럼 좌측 쇄골하부와 오른쪽 빗장뼈 위치에 올바르게 부착할 경우 전기 자극이 심장을 관통하여 제대로 세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아의 경우는 패드의 부착 위치가 다른데요. 쇄골에 부착하던 패드는 가슴의 중앙에, 빗장뼈에 부착하던 패드는 등의 중앙에 부착합니다. 성인과 같은 위치에 붙이게 되면 패드가 서로 닿을 수 있어 이렇게 붙이는데요. 성인용 패드는 소아에게 사용 가능하지만 소아용 패드는 성인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아의 경우 심장 충격기 모드도 변경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모드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소아에게 사용할 때는 소아용 패드와 소아 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걸 왜 쓰는지, 어떤 원리로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것인지 원리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장 속에는 동반결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주기적으로 전기 신호를 보내어 심장의 수축 주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쉽게 말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뛸 수 있게 해주는 곳이죠. 평소에는 이 친구가 대장 노릇을 하는데 이상현상으로 제 기능을 발휘 못할 때 여기저기서 본인들도 대장 노릇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장은 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떨고 있게 됩니다. 떨고 있는 상태를 심실세동이라고 하는 거죠. 많이 보았던 그림이죠. 평소에 심장박동은 저런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심실세동이 발생되는 심장박동은 이상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전기 자극을 없애기 위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제 기능을 못하는 대장과 여기저기서 대장 노릇을 하겠다고 손든 모든 것들을 없애놓 대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물기와 털을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부착이 되지 않을 뿐더러 화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하고 패드가 들뜬 부분이 없도록 밀착시켜 붙여줍니다. 기계에서 분석 중입니다. 떨어지세요. 라고 말할 때야 전기 충격을 전달할 때 환자에게서 떨어져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을 경우 함께 전기 자극을 받아 쓰러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 후 충전 중일 때는 곧바로 가슴 압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기계의 사용 순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 충격기를 열어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실 전원 버튼을 누르면 기계에서 모든 순서를 알려주니 전원 버튼을 빠르게 누르셔야 합니다. 전원 버튼을 킨 후 환자의 상의를 탈을시킨 후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의 끝에는 커넥터가 달려있는데 커넥터를 본체와 연결시켜줍니다. 패드가 잘 부착되어 있고 커넥터가 잘 연결되었다면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라는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심장 리듬 분석 후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떨어지라고 외친 후 반짝거리는 재세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기 충격 후 패드를 붙인 상태로 30회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 2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환자가 소생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재세동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만 재세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AED가 필요한데 어디에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AED는 어디에 있을까요? 학생이라면 학교 중앙현관에, 회사원이라면 회사 로비에 있을 텐데요.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젠이라는 어플인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응급의료정보 제공이라고 검색하시면 본인 위치에서 가까운 AED 위치를 알려줍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는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주택에 살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곳을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총정리에 앞서 교실에서 학생이 쓰러졌다고 가정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영상으로 보면서 각자 머릿속으로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총정리하면 쓰러진 사람의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전화하여 신고하거나 신고를 부탁하고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AED가 있다면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여 사용합니다. 여러분, 심폐소생술은 나에게는 용기이지만 상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